이번 시간은 페이지 177페이지 14번 문제 복사난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열청 시공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복사난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난방을 해놨는데 아랫집이 떳떳하고 내 집은 난방비용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 바닥 부분에 이 단열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래로, 그럼 온수 파이프가 여기 매설이 되어 있겠죠. 이런 형태입니다. 중간 세부적인 거 있잖아요. 보통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보내서 이걸 데워야 되겠죠. 추결청하고 배관청, 이 마감청을 데워서 복사열을 방출하는데 이 열이 위로 방출하게 해야 되겠죠. 이 복사열을 위로 방출하게 해야지 아래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래브가 있을 때 슬래브에 하고 이 배관청 사이에 여기에다가 단열청을 보통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열청을 우리가 두게 되는데 이 단열청을 우리가 시공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닥 난방인 청간 바닥을 했을 때 바닥 난방인 이 청간 바닥에 대해서 단열재 시공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단열재 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공 의무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열재는 시공은 보통 가나다라 등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단열재 등급을 가등급, 라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등급하고는 틀립니다. 그냥 가나다라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등급일 때 하고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일 때 틀려집니다. 그래서 가등급일 때는 30mm 이상 넣어야 되고, 나등급은 35mm고, 이제 다등급일 때 45mm고, 라등급일 때 50mm 두께를 유지해야 돼. 단열재 두께가. 그래서 이거는 어느 지방이든 동일합니다. 남부 지방이든 중부, 북부 지방 모두 동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단열재 시공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등급별에서 가등급이 가장 좋은 단열재가 됩니다. 라등급이 단열재 성능이 제일 떨어져요. 그래서 두껍게 넣어야 되는 거고, 가등급일 때는 30mm 단열재를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번 실내 공기 대류. 자, 이 대류라는 것은 대류식 난방이 대류가 생기죠. 이 대류식 난방. 그럼 대류식 난방은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이 대류식 난방이에요. 전기 난방과 온수 난방, 이 두 가지 난방이 대류식 난방이에요. 그러면 대류가 발생하는 것은 대류식 난방에서 많이 생겨요. 특히 전기 난방이 공기 대류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 먼지가 상승되는 것은 이 대류식 난방이 바닥 먼지가 상승이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전기 난방이 더 바닥 먼지 상승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은 틀렸습니다. 이 복사난방은 공기 대류가 거의 적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방열기가 없으면 실내 공간의 활용도는 높겠죠. 그러면 이 대류식 난방 얘들이 바로 방열기를 설치를 하는 거죠. 방열기가 있어요. 그럼 방열기만큼 공간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방열기는 보통 창문 아래 밑부분에 설치해서 어느 정도 규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만큼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실내 온도 분포가 균일해서 쾌적한 실내 조건을 갖다가 우리가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복사난방은 연료량이 크고 시설비는 비싸지만 쾌감도가 가장 좋죠. 특히 바닥먼지 상승이 가장 없는 난방이
복사난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복사난방을 함으로써 쾌적도가 좋으니까 장시간 장기간 거주에도 쾌감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온풍이나 이런 전기난방으로 하면 두통이 생겨서 오래 못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난방은 다 복사난방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설치비가 비싸죠. 그럼 열용량하고 설치비는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된다겠죠. 열용량이 가장 큰 난방이 복사난방이, 그래서 시설비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시설비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시설비는 복사난방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이 온수난방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 온풍난방 이 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풍난방. 그래서 이 순으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열용량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15번 문제. 자, 복사난방 방식 중 파이프 매설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대류식 난방과 비교해서, 자, 대류식 난방은 온수난방하고 전기난방이 대류식 난방이었죠. 그래서 이 대류식 난방보다 자, 일반적으로 비교해서 실내 공기의 상하 온도차가 적죠. 그래서 상하 온도차가 가장 적은 난방이 복사난방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고, 그 다음에 이번에 대류식 난방보다 쾌감도가 높죠. 쾌감도가 제일 좋은 난방이 복사입니다. 이거 시설비 있고로 쾌감도는 같이 간다겠죠. 쾌감도하고 시설비는 동일하게 갑니다. 이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쾌감도가 높고 설정온도 도달 시간이 짧은 건 아니죠. 자, 우리가 2번 개념은 이 복사난방은 열용량이 크죠. 그래서 이 바닥을 가열해야 되기 때문에 복사난방은 열용량이 크기 때문에 열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정 온도 도달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열용량이 크기 때문에, 질량이 크기 때문에 데우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정 온도 도달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설정 온도 도달 시간이 짧은 것들은 열용량이 작은 것들이에요. 온풍이나 전기와 같이 이런 것이 설정 온도 도달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간헐 운전에 사용되는 난방들이 설정 온도 도달 시간이 짧고요. 그러면 연속 난방에 사용하는 복사, 온수 이런 것들은 설정 온도 도달 시간이 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문을 개방하는 경우 대류 난방보다 난방 효과죠. 자, 얘는 복사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 보통 개방 시에도 난방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옛날에 안 죽고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복사난방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가구에 우리가 집들을 보면 거의 창호지 한 장 가지고 실내와 실외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밖에가 영하되고 안에도 영합니다. 얼음이 얼었죠. 그런데 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했기 때문에 복사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안 죽고 다 살아남은 거죠. 온도를 이해하지 않습니까? 구들장 온도. 그래서 방을 개방 상태로 해도 난방 효과를 가지는 게 복사난방 개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동주택에 지금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이 복사난방이죠. 단독주택도 사용합니다. 주택들은 거의 이 복사난방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 5번, 바닥 패널의 하자 발생 시 원인지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입니다. 고장 요소 발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닥 매설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서 샜는지 알기가 힘들어요. 이런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방수 누수됐을 때 찾는 거하고 이런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래서 방수를 보시면 방수도 물 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바닥에서 어디서 샜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배관 많은 데서. 그래서 물어볼 수도 없고 배관한테. 그래서 이런 보수 점검 이런 것도 좀 불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은 2번 개념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16번 다음은 지역 난방을 설명하고서 틀린 것은 해야죠. 그래서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찾는 문제입니다. 그럼 지역 난방은 자 보통 신도시와 같이 열병합 발전소에서 이 폐열을 이용해서 고온수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배관으로 각 지역 각 아파트 단지에다가 공급해주는 이 지역 난방. 지역 난방은 일반적으로 자 집중식 열병합 발전이 있고 분산식 열병합 발전이 있죠. 한 개의 도시와 같이 대규모로 하는 개념은 집중식 열병합 발전소고요. 열병합 발전입니다. 그리고 몇 개의 빌딩이라든지 또는 아파트 단지는 하나의 중앙식 아파트 단지 이런 것을 보통 분산식 열병합 발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역 난방하면 열병합 발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보통 열병합 발전소에서 배관으로 각 아파트 단지마다 배관으로 이 고온수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배관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배관에서 열 손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난방의 특징이죠. 그래서 1번 배관의 열 손실이 작다는 것은 틀린 거죠. 배관의 열 손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번에 공동주택 단지의 지역 난방의 기계시에 주로 판형 열교환기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대기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 아니죠. 한 곳에서 열병합 발전소에서 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대기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있죠. 그 폐열을 이용을 우리가 하고 있죠. 별도로 연료를 떼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건물 내 유효 면적이 증가된다. 왜냐하면 보일러실이나 이런 기계실을 아파트 단지에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효 면적이 증가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연료비가 절약되면 연료율이 좋죠. 이것은 한 곳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전체의 동시 사용률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료비는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17번 문제. 자, 손실 열량이 14kW이고 한기이한 손실량이 6kW이다. 이 방의 온수 난방에 의한 방열기에 설치할 경우 소요 방열 면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방열 면적 이데알. 자, 방열 면적을 구하는 시간. 방열 면적은 자, 이겁니다. 난방부와 총 손실 열량을 난방부와 총 손실 열량이 되겠죠? 총 손실 열량. 이거 실수. 난방부와 이 총 손실 열량을 자, 표준 방열량으로 나누어서 구해주면 됩니다. 표준 방열량으로 나누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 표준 방열량은 이거는 무조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전기일 때는 자 0.756kW입니다. 1kW는 1000W가 되죠. 와트로 따지면 756W가 됩니다. 그리고 온수는 0.523 표준 상태에서 열매 온도하고 실온이 표준 상태에서 얼마만큼 방열을 하나 방출하냐 그것을 측정한 거예요. 그것이 표준 방열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지금 손실 열량만 주어졌죠. 한기한 손실이 이렇게 주어졌죠. 난방부와는 이거죠. 일반 열 관리에 의한 손실량도 있고 한기에 의한 손실량도 있고 틈새 바람에 의한 손실량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 뭐 이런 주택가 같은 단독주택 1층 바닥을 통한 손실량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 손실 열량을 모두 합한 겁니다. 그런데 난방부하를 구할 때는 취등 열량, 인체에서 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조명이라든지 아파트 단지에 이제 여름기기들 있죠. 여러분들 뭐 밥솥도 돌리고 이런, 그리고 뭐 일사이에서 태양열에 의해서 실내가 데워질 수 있죠. 이런 것은 고려하면 안 됩니다. 난방부하시는. 그러면 혹시 주어지면 그 점을 조금 주의해서 봐두십시오. 그럼 방열 면적은, 그럼 난방부하를 총 손실 열량을 구하시면 됩니다. 따로따로 주어지면 다 합하시고요. 같이 주어지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기한 손실량을 별도로 주어졌네요. 그러면 플러스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14kW에다가 플러스 6kW 두 가지를 플러스 해야 되겠죠? 손실 열량이니까.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만약에 일사라든지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그것은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좀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수니까 요걸로 0.523 kW로 나누어 주시면 되는 거죠. 이걸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가 문제가 풀리는 개념이 될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20이죠? 20인데 0.5로 나누면 딱 40이 되는데 0.23이 붙었으니까 40보다 조금 작겠네요. 계산 안 해도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꼭 두드려도 되고요. 20이니까 0.5로 나누면 정확히 40 되니까 40보다 약간 적은 거 계산 안 합니다. 5번이 되겠네요. 바로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뭐 직접 두드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이거는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의 자 변형인 형태도 봐준다. 바로 이 난방부하 총 손실 열량을 구하는 계산 문제도 해두시고, 그럼 난방부하를 총 손실 열량은 방열 면적이 주어지면 방열 면적에다가 곱하기 표준 방열량을 자 곱해서 계산하셔도 된다. 그럼 표준 방열량 온수는 0.523kW, 전기는 0.756kW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이래도 난방부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정면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본래의 용량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1번 본래 효율은 전격 출력을 연료의 발열량으로 나누어서 만으로 해서 만들어갔네. 만들어가면 틀릴 확률이 95%죠. 뭐뭐만 하면 이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본래의 전격 출력은 뭐 계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래의 전격 출력은 자 연료의 소비량에다가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 곱하기 효율 곱하기 비중입니다. 곱하기 비중을 곱해서 이 본래의 전격 출력을 구하시면 되는데 현재 이겁니다. 얘를 x로 둔 거죠. 효율을 x로 둔 거야. 그러면 전체 x 이꼬로 전격 출력이니까 x가 있던 것, 이 같이 있던 것은 전부 다 분자로 내려오시면 돼요. 모르시면 옛날에 왕 바꾸다가 성공하면 공신이 되지만 성공 못하면 역적이 되죠. 삼족이 멸하죠. 그와 같이 다 분모로 와주면 돼요. 자, 그래서 효율 퍼센트는 바로 이거죠. 본래 전격 출력을 갖다가 전격 출력을
나머지 요소로 나누면 되죠. 연료의 소비량, 연료의 사용량에다 연료의 발열량 곱하기 비중을 곱해서 백분율 하면 되겠죠. 이것이 효율을 구하는 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꼭 보일러 효율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연료의 소비량, 사용량을 구하라. 얘가 앞에 나가면 얘 들어오면 돼, 밑으로. 그래서 어떤 만약 소비량을 구하든 연료의 발열량을 구하세요. 어떤 문제든 관계가 없다. 본인이 앞으로 나가고 한 명이 나머지는 품어다 오는데 그래서 분자의 전격 출력을 두시고 나머지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혹시 전격 출력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다 곱하시면 됩니다. 근데 효율은 퍼센트니까 수치하시게라. 80%다 또는 90%다. 그럼 90%면 0.9 100%가 1이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해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상당 방열 면적은 자 상당 방열 면적은 온수의 경우는 523W 바로 표준 방열량이죠. 그래서 0.5 이상 kW죠. 그래서 523W다 이거죠. 면적당. 그리고 세 번째 본래의 전격 출력이란 상용 출력의 예일부 합해돼요. 본래의 전격 출력은 이렇게도 되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자, 전격 출력은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난방부와 플러스 자, 보일러가 가동되면서 겨울에 방을 따뜻하게 해서 난방에 들어간 부하 있겠죠? 난방부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뭐 샤워도 해야 되고요. 세면도 해야 되고. 그러면 급탕부하가 있겠죠? 뜨거운 물 급탕부하. 근데 보내다 보니까 배관에서 열 손실이 생겨요. 배관부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보일러 처음에 가동할 때 예열 부하가 있겠죠. 이 네 가지를 다 플러스 시켜줘도 바로 자 우리가 전격 출력의 개념이 됩니다. 전격 출력. 자, 그런데 전격 출력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전격 출력은 자,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부하가 본래의 상시에 사용될 때 상용 출력이거든. 그래서 이 상용 출력에다 플러스 예열 부하를 플러스해도 본래의 전격 출력 개념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본래의 상용 출력이란 난방부하의 급탕부하, 배관부하를 뭐다 합한 것.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은 자, 바로 상용 출력이고, 이것을 세 가지를 합치면 상용 출력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는 출력은 자, 난방부하고 급탕부하만 사용하죠. 우리가 배관부하를 사용하는 거예요. 배관은 열 손실이니까. 그럼 이 두 가지만 고려하면 이것은 정미 출력 개념이 되는 것이고, 정미 출력이고요. 정미 출력. 실제로 오리지널로 사용하는 출력은 이 두 가지잖아요. 얘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배관에서 열손실이나 보일러 가동할 때 예열은 그래서 측면상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에 난방부하는 해당 시에 상당 방열 면적 계산하다 무방하다. 그래서 우리가 방열 면적에다가 곱하기 표준 방열량을 해서 계산도 가능하다겠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다음 방열기 표시법 중 최상단에 나타내는 것은 꼭 이렇게 내란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내고 이걸 해설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방열기 표시법을 다음 방열기의 자 표시법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최상단에가 방열기의 절수를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는 방열기의 절수가 16절이다. 섹션 수를 나타내죠. 절수 또는
섹션수 또는 부재수죠. 방열기 절수가 16절이다 이거죠. 16절이고. 그다음에 중단에 나타낸 게 방열기 종류하고 방열기 높이다. 그러면 현재 3주형 방열기를 의미하죠. 방열기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방열기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는데 방열기는 3주형 방열기고 그다음에 방열기 높이가 600mm라는 겁니다. 방열기 높이가 600mm고 그다음에 15A 곱하기 15A. 자, A는 밀리미터 간경이라겠죠. 간경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간경은 밀리미터 간경이 있고 인치 간경 두 가지다. 밀리미터 간경은 A로 표현하고 인치 간경은 B로 표현한다. A와 B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유입간이 15mm, 유출간이 15mm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에 20번 문제. 일반적으로 보일러 선정시 기준되는 출력으로서 난방부와 급탕부와 배관부와 예열부의 합으로 표시하는 것. 자, 이걸 합으로 표시한 것은 전격 출력이었죠. 그리고 난방부하고 급탕부와의 합으로 표시하는 것은 정미 출력. 그리고 난방부와 급탕부와 배관부의 합으로 표시하는 것은 상용 출력이다. 구분을 정확히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다음에 21번 문제 보시면 자, 실내의 난방부하가 9.4kW인 사무실에서 설치할 방열기 절수를 구하여라. 단 방열기는 온수 난방용으로서 3세주형이고 방열기 높이는 650mm다. 그리고 방열기 일절당 면적은 0.5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방열기 이 절수 계산은 방열기 절수 섹션수죠. 방열기 절수 부재수입니다. 섹션수는 자, 동일하게 난방부와 총 손실 열량을 자, 이 표준 방열량 곱하기 1절의 면적입니다. 1절 면적으로 곱해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방열기 절수 섹션수를 계산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난방부하가 현재 주어진 것이 현재 9.4로 주어졌죠. 이렇게 9.4로 주어지면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구하셔야 돼. 따로따로 주어지면. 손실량을 별도로 주어지면 다 합하셔야 됩니다. 난방부하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로 주어지면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무슨 온수 난방인지 항상 확인하셔야 돼. 온수 난방인지 전기 난방인지. 그러면 온수 난방이니까 표준 방열량 0.523kW다. 여기다가 1절의 명정 0.15다.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다. 회사마다 1절의 면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방열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주어집니다. 1절의 면적. 그러면 난방부하고 1절의 면적은 시험에서 주어지고 우리가 안 주어지는 것은 표준 방열량 이것은 안 주어진다. 그래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 아니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해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표준 방열량 암기가 없으면 계산 문제를 못 푼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보시면 난방부하를 줄이는데 도움되지 않는 것. 그러면 자, 그 난방부하를 줄인다는 것은 손실량이 적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1번 이중창이나 이런 삼중창호 설치하는 것은
난방부하를 줄이는데 아주 도움되죠. 그래서 삼중 창호를 설치하는 집도 있죠.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열재를 사용한다. 맞죠? 에너지 절약 목적 되죠. 난방부가 줄이 될 거고, 그다음에 벽체 틈새를 없애야 돼요. 틈새가 많다는 것은 에너지가 많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많은 냉기가 들어와요. 그리고 사실 틈새가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기가 통할 수 있는 틈새 바람이 생기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을 맞아 난방부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중벽을 설치한다. 자, 이중벽이 바로 저거 되죠. 방한이나 방서 개념이 되잖아요. 방한, 방서 개념. 그래서 그 효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5번에 그 개구부를 많이 설치한다. 개구부 많이 설치하면 에너지 손실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벽이 많아지는 게 좋죠. 개구가 많으면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난방부하도 많아지겠지만 에너지 손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조적조 같은 경우는 좀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은 개구가 많아도 관계없지만 에너지 손실이 좀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22번은 5번입니다. 개구가 많아지면 이거는 난방부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보시면, 자, 23번 보시면 난방부하 계산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좋은 사항 해놨습니다. 23번에. 자,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난방부하 계산시하고 냉방부하 계산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냉방부하로 갈 때는 이런 일반 취등 열량도 고려하지만 난방부하 계산시는 취등 열량 고려하지 않습니다. 난방부하 계산시는 이 취등 열량은 고려를 안 합니다.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등 열량이라는 것은 뭐 일사라든지 뭐 인체라든지 아니면 뭐 여름기기들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거 아니면 조명이라든지 여기에서 취등 열량은 난방부하에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러면 난방부하라는 것은 사실 총 손실 열량이라겠죠. 총 손실 열량이야. 손실된 열량을 갖다가 고려해 주면 돼. 다 고려해 주면 그것이 난방부예요. 취등 열량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한기간 손실이죠. 그리고 2번 유리창을 통한 일사인 것은 취등 열량은 손실 열량이 아니잖아요. 플러스 알파 되는 영역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유리창에 의한 열 관류율이나 벽체 열 관류율이나 그다음에 바닥에 열 관류율이죠. 이것의 에너지가 손실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4번 문제 보시면 난방 설비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에 바닥에 놓은 방열기는 실내 온도 분포를 고려하면 창측보다 내벽 측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자 틀리게 됩니다. 자, 방열기는 여러분들이 이 대류를 이용을 해 줘야 됩니다. 대류 난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유리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내벽이 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내벽이 있을 때 보통 이 외벽 쪽에 창문 아래에다가 방열기를 설치해서 여기 설치해서 공기를 데워야 되겠죠. 여기서 데워 가지고 바로 이를 올려줘야 되죠. 이 순환으로 공기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창문 아래에다가 외벽 쪽에 바로 배치를 해서 콜드 드래프트를 방지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차가운 공기가
바닥 아래로 하강하는 현상을 콜드 드래프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콜드 드래프트가 생기면 제실자가 취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창문 아래에 설치 차가운 공기를 데워서 위로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내벽측에 배치를 하면 콜드 드래프트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창문 아래에다가 여기다 배치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벽이 있을 때 이렇게 되면 창문 아래 여기다 안 배치하고 여기 내벽측에 이렇게 방열기를 하면 그럼 바로 대하고 바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그대로 바닥 아래로 하강을 하는 거죠. 차가운 공기가 그대로 바닥 아래로 하강하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면 제실자가 취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벽 쪽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외벽 쪽에 창문 아래쪽에 배치해서 바로 공기를 데워서 위로 올려줘야 돼요. 그럼 보통 딱 어떤 실에 들어가서 하반신이 막 춥다. 이것은 콜드 드래프트가 생기 차가운 공기가 바닥 아래로 하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실들이 지금. 근데 아파트는 안 춥잖아요. 하반신이. 그 이유가 복사난방이기 때문에 바닥을 가열을 해서 복사열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신이 안 춥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복사난방은 온도 분포 균일하거든.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대류식 난방에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온수난방에서는 배관의 최고부나 방열기에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해서 에어를 제거해야지 난방이 따뜻합니다. 만약에 에어가 차게 되면요 난방이 안 따뜻해요. 그래서 이 에어를 우리가 잘 빼주셔야 됩니다. 공기 빼기 밸브. 그래서 전기 난방이나 온수 난방이나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 에어를 빼주셔야 됩니다. 특히 전기 난방 중에 진공 한수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를 해줍니다. 세 번째, 실내의 난방 효과를 올리는데 단열을 하는 편이 좋겠죠. 단열을 해야지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바닥 난방에는 일반적으로 실내의 상하 온도차가 적습니다. 온도 분포가 균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실내의 연소 가스를 내는 난방은 필요한 환기를 하면 반드시 난방 효율이 좋은 것은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환기를 안 하면 난방 효율이 좋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바로 저런 거 있죠. 뭐 석유나 이런 것을 떼서 난방하는 난방들 있죠. 그래서 난로 이제 석유를 넣은 석유 난로 같은 거 이건 바로 데워서 하다 보니까 실내 공기 오염되고 환기를 하면 효율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른 바닥 난방에서 자 이거는 에너지 절약 기준에 관한 문제를 하나 다룬 겁니다. 단열재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1번은 단열재 설치 위치를 아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를 풀면서 복사난방을 풀면서 배관 매설할 때 바닥하고 온수 배관 사이에다가 단열재를 설치한다 했죠. 그래서 가나 다라 등급에 따라서 두께는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단열재 설치 위치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는 게 1번 지문이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2번은 자, 이 열관류 저항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 이것을 2번하고 3번에서 다루었습니다. 보통 일반 층간 바닥은 총 열관류 저항의 60% 이상이 우리가 확보해 주시면 되는데 지하층 바닥일 때는 더 많이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하층 바닥은 7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층간 바닥은 60%고 지하층 바닥은 70% 이상의 열관류 저항을 우리가 대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규정이 틀렸습니다.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관한 유형의 문제를 따다가 우리가 다룬 문제입니다. 보시고 그래서 난방 설비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0장 공기조화설비와 냉동설비 분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